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의 변화를 보면, 이 앞에 것만 불 좀 끄면 좋겠네. 이거 예. 전 세계 변화를 보면은 2007년 5월, 즉 10년 전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서 실제 플랫폼 기업은 빵입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금년 5월 달을 보니까 7개의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자, 거대 기업은 그렇다면 스타트업들은 어떤가? 스타트업 유니콘의 70% 이상이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즉, 세상은 이제 거대 변화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 이런 거대 플랫폼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 게임, 로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커스터머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야에 걸쳐서 형태는 다 동일합니다. 뭐냐? 시장이죠.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 플랫폼이 플랫폼의 중심입니다. 참고로 모든 플랫폼이 이와 같은 시장 중심의 연결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연결 플랫폼이 지능과 연결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플랫폼 현상의 본질을 보면은 플랫폼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부터 플랫폼은 등장했죠. 바로 정거장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런 기차역, 공항, 항만 이런 게 다 오프라인의 플랫폼, 또 온라인의 플랫폼, 윈도우나 맥, 또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iOS 전부 다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재탕, 삼탕 반복해서 쓰는 것은 모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모든 제품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죠. 플랫폼은 전혀 새롭지 않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플랫폼은 인수분해다. 그냥 이렇게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를 인수분해했더니 X 3번 쓸 거를 한 번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자, X가 한 번으로 줄었으니까 우리는 X 값 2개를 뒤에 안 들리시는 모양이죠? 예. X 값 2개를 줄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 마이크는 왜 쓰죠? 예, X 값 2개를 줄였어요. 즉, 공통 역량을 공유하니까 이제는 반복되는 부분은 플랫폼으로 보내고 반복되지 않는 핵심 차별화 역량은 개별 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바로 플랫폼 구조다. 자, 그러면은 이런 플랫폼이 왜 지금 와서 난리냐? 그것은 코즈가 1960년 노벨상을 받은 코즈가 한 코즈 이론입니다. 거래 비용, 요 과로의 비용이 문제란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모든 사업이란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은 사업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플랫폼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코스트를 줄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비용을 줄이게 되죠. 이 반복되는 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가 쉬워지죠. 그 DEF라는 노선을 정거장 안 만들어도 되니까 쉽게 혁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낮추는 효율과 밸류를 올리는 혁신이 만들어지면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만들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플랫폼의 가치 창출 효과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과로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 과로가 X보다 비싸다면 플랫폼의 효과는 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싸게 만든 요인이 어디냐? 인터넷이 이거를 싸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인터넷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이 웹의 발달 과정을 놓고 보면은 유성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컨텐츠가 공유되기 시작했죠. 이어서 무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소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사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오토 플랫폼, 드디어 산업 인터넷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당연히 산업 플랫폼이란 개념이 등장하죠. 산업 인터넷이란 개념이 산업 플랫폼을 만드는 산실이 되는 겁니다. 즉 연결의 인터넷이 플랫폼을 만든다. 코즈의 이론대로 연결 비용이 극소화되면 시스템은 최적화되는데 시스템 최적화 형태가 뭐냐? 소위 반복되는 요소는 플랫폼에, 반복되지 않는 요소는 애플리케이션에 놓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산업 인터넷으로 가면서 우리는 컨텐츠를 공유하는 데서 서비스를 거쳐서 프로덕트를 거쳐서 이제는 산업의 프로세스를 공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화는 무엇을 변화하고 있느냐? 이러한 인터넷의 연결 비용이 싸지니까 옛날에 연결 비용이 비쌀 때는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던 밸류 체인에 의해서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오퍼레이션,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마케팅 앤 세일즈를 하나의 기업 내에서 클로즈드 밸류 체인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왜? 연결 비용이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는 연결 비용이 제로로 간다면은 이것을 회사 내에서 하는 기업들은 최적의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와 최적의 마케팅 앤 세일즈를 결합한 회사와 경쟁에서 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키아가 구글과 애플과의 경쟁에서 져버린 이유가 됩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클로즈드 밸류 체인의 파이프라인 기업은 사라지고 혁신 플랫폼과 시장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열린 시스템의 복합 생태계 기업들의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개방 네트워크 시대가 등장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속도하고 미국 엔지니어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90%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합니다. 실리콘밸리는 5%만 개발하죠. 차별화되는 5%만 하고 95%는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이 인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산업 생태계가 협력과 공유를 하는 생태계와 개별 각계 약진하는 생태계의 경쟁은 누가 이기느냐?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개별 인력 아무리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개별 기업 아무리 열심히 뛰어나가더라도 플랫폼을 통한 협력이 안 된다면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은 없는 거죠. 즉 산업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 자원과 산업 프로세스가 공유돼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소의 경쟁에서 이제는 공유 플랫폼 경쟁으로 이동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동에서 산업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저는 산업 인터넷을 산업 요소와 프로세스의 연결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주의가 정의한 거는 좀 상당히 길게 정의했는데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산업 인터넷의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의 우리 산업 현장을 IT 데이터로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폼 단계가 이루어지죠. 자, 그럼 디지털 트랜스폼 된 세상에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우리가 주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그 주름을 제가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어요. 환감 넘은 사람을. 그런데 사진 찍어서 우리가 뽀샵을 하면 순식간에 다 없어지죠. 자, 데이터 기반의 특히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과 맞춤을 만들어내죠. 최적화를 만듭니다. 그 결과를 다시 생산 현장으로 가지고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거치면서 전체가 최적화된다. 그래서 이 산업 인터넷이 이제는 과거에 다룰 수 없었던 엣지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기술 혁신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것이 산업인데 이 산업에서 인터넷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소비 측면에서 등장합니다. 협력적 소비라는 관점에서 왜? 소비가 쉬우니까. 그러다가 유통으로 넘어가죠. 그것이 이제는 생산 단계에서 협력적 생산이 협력적 소비 형태로 이제는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이 산업 인터넷의 생산으로 가면서 이제 산업 생태계 인프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이 3x3 큐브의 공유경제 매트릭스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레이첼 보츠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유경제는 공유된 정의가 없다. 플랫폼은 공유경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유된 정의가 없으면 되겠느냐? 그럼 공유경제를 정의해 볼게.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즉 정보, 물질, 인간이라는 경제의 객체를 공급, 수요, 시장이라는 경제의 주체로 나누면 3x3 매트릭스가 되고, 이 매트릭스의 시작이 오픈소스로 시작됐지만 이제 이게 어디로 확산되고 있느냐? 협력적 생산과 오토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산업 플랫폼과 유통산업 플랫폼을 누가 연결해 가고 있느냐? 바로 산업 인터넷이 연결하고 있죠. 자, 그럼 현장을 보면 실제 모양은 어떠냐? 실제 모양은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 복잡한 것을 단일 플랫폼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인수분해는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2번 하는 인수분해이죠. 이렇게 식이 되어 있으면은 요 앞에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식으로 풀어보면은 Y 플랫폼과 X 플랫폼으로 우리가 Y 플랫폼과 Z 플랫폼으로 나눈 것이 다시 X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X는 모두가 공유하고 얘들은 Y를 공유하고 얘들은 Z를 공유해요. 이런 구조로 소위 계층 구조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 X는 산업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다 공유하니까. 그리고 요 Y하고 Z는 산업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자. 즉 요것이 산업 플랫폼, 요것이 산업별 플랫폼. 그래서 이것을 플랫폼 위에 플랫폼이니까 산업별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층 구조로 진화하면서 이제 전체 산업은 어떻게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인가? 제일 밑에 인프라에 깔려 있는 것은 산업의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 플랫폼이다. 이것을 에스토니아는 국가 플랫폼인 엑스로드로, 그리고 미국과 독일들은 각각 민간 주도의 GE의 프리딕스나 시멘스의 마인드스피어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죠. 그 위에 산업 플랫폼이 에너지 플랫폼, 헬스케어, 차량 데이터, 웨어러블, 스마트 시티, 첨단 실소재 등의 산업별 플랫폼이 올라가고, 그 위에 다시 주요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플랫폼을 가지고 또 수많은 서드 파티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플랫폼의 예를 우리 하나 놓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 있습니다. 자, 공항 플랫폼이죠. 공항에 가면은 항공사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또 공항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을 우리가 나눠보면은 공항 비행기 직원 탑승과 같은 컴포넌트와 이들이 어떻게 예매 절차를 하고 이 비행기를 탑승하는가 하는 절차에 관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컴포넌트와 룰이 있다. 예, 아이젠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컴포넌트와 룰로 뭐를 공유할 것이냐? 아까 X입니다. 이것은 괄호입니다. 그래서 X와 괄호를 가지고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면은 서플라이 사이드에는 혁신을, 그리고 소비 사이드는 효율을 제공하고 있죠. 각각을 우리가 룰과 문화로 만듭니다. 표준 API와 문화로 만들죠. 이들이 네트워크 이펙트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만든다. 뭐 쉽게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컴포넌트는 크게 제품, 시장, 자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제품, 데이터나 시장이나 고객 공통 설비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혁신을 만드니까 모두의 이익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할래? 그 비용은 누가 낼래? 그리고 이익이 남는 건 어떻게 나눌까? 이런 것들이 이제 룰이 되는 거죠. 이 컴포넌트와 룰을 잘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전체 플랫폼은 참여자가 있고 늘
생산자, 소비자가 있고 이들이 뭔가를 교환하고 있죠. 가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나쁜 판매자가 들어와도 안 되고 블랙 컨슈머가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참여자 가치단의 필터가 들어서 가지고 이러한 시장의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적인 플랫폼은 아주 쓰기 쉽고 즐겁고 가치를 창출하는 상호작용을 만든다. 그래서 저희 K선에서는 이 플랫폼의 가치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은 우선 등치가 커야 됩니다. 플랫폼은 첫 번째 크기가 커야 된다. 많은 가입자가 있어야 된다. 참여자가 많아야 된다. 두 번째는 참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 끈끈함이 없으면 그거는 사상누각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끈끈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많은 서드파티가 참여해서 그 가치를 추가로 만들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각각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참여시키지, 그들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촉진하지, 그리고 서드파티를 어떻게 끌어들이지 하는 세 가지 문제가 됩니다. 즉 끌어오기, 촉진하기, 매칭하기가 제프리 파커가 플랫폼 레귤레이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끌어오기 위해서 플랫폼은 섹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섹시한 매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촉진해서 이익이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매칭할 것인가, 여기에 수많은 필터링 알고리즘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춥니다. 유튜브와 비메오를 보면은 이쪽이 강한 거, 이쪽이 강한 거 각각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플라이 사이드를, 공급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와 특허 같은 것들이 플랫폼의 주된 전략이 되고, 이 소비자한테는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드를 가지고 끌어들인 것처럼 아주 섹시한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하고,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의 가치를 만들고 서로 교차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적고 보통 클럽에 남성이 많으니까 여성은 공짜 입장, 남성은 2배로 무는 거죠. 그러면 남성한테 2배를 물려서 여성한테 공짜로 주는, 이 교차 보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양쪽을 이끌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문제에서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초기에 내가 들어간 원가만큼 플랫폼 사용의 가격을 매기겠다. 삼성 SDS가 이제 기가 막힌 걸 만들었는데 사용자한테 우리 원가 이만큼이니까 매기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 원가 이하의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하고, 나중에 플랫폼은 가치가 가입자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의 투자가들은 플랫폼 사업자들, 우리 싸이월드 너 언제 돈 버니 해가지고 도토리 만들다가 이제 꼬꾸라졌지만은, 요즘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들은 오히려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야단을 칩니다. 지금 더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무슨 수익을 내고 앉아 있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플랫폼의 거버넌스, 룰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지배 구조가 법과 규범과 아키텍처와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시 놓고 보면은 플랫폼은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분배할래?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제일 많이, 개발자 그 다음 공급자죠. 플랫폼 사업자는 제일 나중에 갖고 가자. 이게 기본 1:1 프로젝트를 하는 SI 사업과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차이죠. SI 사업은 사업별로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개별 단위로 쪼개지니까. 플랫폼 사업은 지금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손해를 보고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한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플랫폼의 전체적인 공진화 모델을 보면 플랫폼은 컴포넌트 룰을 가지고 참여자가 그 위에 많은 모델을 가지고 표준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여기에 거버넌스가 있고 주변에 엔바이러먼탈 다이내믹스로 가죠. 자, 그래서 공유와 협력을 위한 표준과 룰이 있는 체계화된 공간이다. 뭐 쉽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외우시고, 외우기 더 힘드시면 나중에 보고서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경쟁 전략은 첫 번째, 무조건 먼저 해라. 먼저 해야지 덩치를 키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후발주자. 비록 우리가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API 개방하고 매력을 줘라.
그 다음에 무조건 빨리 키워라. 여기서 수익 내는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키워라. 그리고 그 키우는 게 합병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0.1의 가입자를 더 집어넣으면 전체 가치는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키워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개별 산업별 플랫폼을 보겠습니다. 산업 플랫폼 X면 YZ, 우리 산업 플랫폼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옛날에는 여기 우리 정보와 진흥원에서 잘 만든 그림입니다. 수돗물을 이렇게 집집마다 우물을 쓰다가 이제는 수도관을 통해서 가죠. 이제는 IT 자원을 똑같이 쓰자. 이게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산업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있어야만 됩니다. 왜? 개별 기업이 아니고 모든 산업들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 자원을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런 공유하는 걸 놓고 보면 우리 회사 안에 뭐가 있었느냐? PC라는 하드웨어가 있었고 그 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관계에 해당되는 클라우드의 이아스, 그 다음에 미들웨어를 대체하는 파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 사스,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산업 인터넷이 가져가는 용도는 모든 회사들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하는 이런 삽질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보면 다 이런 삽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삽질을 하는 것만큼 국가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선 하드웨어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죠. 그러면은 피크 트래픽과 에버리지 트래픽의 차이만큼이 국가의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큰 건 뭡니까? 그 가운데 있는 미들웨어, 분석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걸 개별 기업마다 만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또 품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들웨어를 공유하자. 이래서 이 파스 형태의 산업 인터넷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회사 데이터를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그 남들도 보고 말이야. 서로 경쟁자들이 남의 거 가져가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파스 위에 컨테이너를 놓고 각각의 기업의 컨테이너 속에는 우리 회사 것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절대로 남들이 못 간다. 이건 뭐냐? 우리 은행에 가면 은행 금고, 개인 금고는 누구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나만이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죠. 집안의 금고보다 이게 더 안전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애플리케이션들이 프리딕스, 그 다음에 시멘스가 마인드스피어, 보쉬가 IoT 스위트, 세비, 레오나르도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형태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러한 산업 인터넷 플랫폼이 없는 국가는 21세기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자, G는 프리딕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300개 이상 회사들이 등장하고, 원래 G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처럼 자기의 자회사의 항만관리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든 거죠. 해서 보니까 이거를 개별 기업별로 함께 데이터화 시키니까 다 똑같더라. 그래서 표준화 시켰습니다. 이 안에 보면 캐탈로그가 그 소위 파스 위에 있죠. 그 안에 보면은 데이터 애노말리 디텍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캐탈로그에서 보고 나 이거 필요해. 일일이 만들 필요 없이 갖다 놓고 쓰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위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니까 여기에 목매달 일도 없다는 겁니다. 자, 시멘스의 마인드스피어는 좀 더 개방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가 이 마인드스피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구축되고 있죠. 보쉬 IoT 스위트와 그리고 세베, 레오나르도는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요 위에 파스 위에 수많은 응용 모듈들이 들어가고, 이 위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커넥티드 제조업이 올라가고, 홈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시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전체 산업 플랫폼 위에 사스 형태로 뭐가 올라가냐면 산업별 플랫폼들이 올라가는 구조죠. 자, 이것은 우리 세베, 레오나르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들은 프로덕트, 그 다음 자산관리, 그 다음 이동관리, 인프라스트럭처, 마켓, 피플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느냐? 에스토니아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 모든 걸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 세계는
이와 같이 글로벌 IoT 플랫폼이 산업 인터넷 플랫폼으로 가면서 산업 인터넷 전략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경부 고속도로를 뚫는 게 국가의 대동맥이었다면 이제는 산업 인터넷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게 대동맥이 되죠. 첫 번째는 이것을 안 한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거는 4차 산업 후진국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긴 하는데 우리 단독으로 해서 한국형을 만들겠다. 우리 이래가지고 피본 대표적인 예가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호환이 되는 소위 산업 인터넷을 구축하되 호환이 되면서 독자적인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제조 강국이 GE, 시멘스, 필립스, 보시보다 한국의 삼성, 현대, LG가 못하냐? 윤전문은 못해요? 훨씬 낫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과 호환된 독자 플랫폼을 가져가자. 이것을 공공의 측면과 그 다음에 혁신의 측면. 공공에서 가면 대개 이런 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개방성, 공공성 이걸 감안해서 누가 주도할 것이냐. 방법이 GE나 시멘스처럼 대기업이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정보화진흥원이 만들고 있는 파스타와 같은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협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에스토니아는 공공으로 갔고 그 다음에 독일과 미국은 민간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니아가 정보화진흥원이 만든 3년간에 걸쳐서 만든 파스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프레임워크와 개발 언어가 지원되고 있고 이런 모니터링부터 많은 메터링까지 요금제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삼성 SDS가 브라이트니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IoT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블록체인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건 실전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공공 플랫폼에 해당되는 정보화진흥원은 전체적인 탑다운적인 문제에서 접근했다면 삼성 SD에서는 현장에서 실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공보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 SDS의 브라이트닉스와 니아의 파스타를 우리가 묶어서 뭘 해볼 수 없겠느냐.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우리의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산업별 전략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예를 들어서 나주에 가면은 이런 전력 산업이 있고 농업이 있고 정보통신이 있고 문화산업 다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하나의 산업 플랫폼 위에 산업별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산업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기존 플랫폼하고 뭐가 다른가 보면은 기존에 있던 것을 이건 개방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많은 플랫폼들은 어떤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별 플랫폼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중에서 뭘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초기 비용 이익 분배 신뢰 구축 요게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업별 플랫폼은 저는 기존 허브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 같으면 의료에는 기존의 5대 메이저 병원들 그리고 전력 산업 같은 경우는 전력의 한전 이런 쪽이 허브 기업이 돼서 인프라가 돼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제품을 생태계로 만드는 전략, 시장을 생태계로 하는 전략, 제품과 시장을 생태계로 하는 전략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각각의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자기의 플랫폼을 구성해서 혁신해 나가자. 자, 그러면 이제 시장 플랫폼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산업별 플랫폼 전략은 제일 먼저 리딩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리딩 기업을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방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API가 메시업 돼야 되고 공유 확산하고 수익 분배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으로 이 선도 기업은 제일 나중에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돼야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걸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미국은 한 것이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에서 이런 우리가 8대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집, 건물,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죠. 독일은 5대 분야, 기후, 에너지, 보건, 식량, 정보통신, 이동성, 안정 5대 분야의 10개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신산업 구조 비전에서 이동, 생산, 건강, 생활 등 4대 분야를 선정을 했죠. 자,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를 확대한 글로벌 시티 팀 챌린지에서는 교통 보안 이렇게 우리가 7대 분야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한쪽 축엔 기술축, 한쪽 축엔 산업축을 놓고 각각 시간 공간,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을 놓고 보면 이렇게 미국, 독일, 일본의 전략이 만들어지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간, 공간, 인간의 각각 국가의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묶어나가는 게 저희들 일이 되죠. 참고로 카이스트하고 키스텝에서 뭘 했었느냐, 미래 산업의 임팩트를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례들이 만들어진 거죠. 제조혁신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과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의 세계를 연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고, 에너지 플랫폼은 내일 한전에서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에너지의 주력 기업의 한전이 이 전체 마켓플레이스를 어떻게 이끌고 이 안에 중소벤처들을 공정화 생태계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헬스케어 플랫폼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5대 메이저들이 갈 것이냐. 자율주행자 플랫폼도 있죠. 그리고 교육 플랫폼도 있고 지식재산 플랫폼. 자, 니아는 파스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멋있는 OSP 우리 전략기획단에서 신산업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30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